6600만 년 전 그날 느닷없는 소행성 충돌과 인도 대륙 서부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찬란했던 파충류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멸종 이후에도 생명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생대의 서막이 오른 거죠. 신생대 초기 팔레오세 6천만 년 전의 지도는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인도판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고 남극 대륙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가 분리되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생물상이 확연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를 주름잡던 대형 척추동물이 사라진 자리, 그곳은 작은 포유류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지구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 겁니다. 실제로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포유류는 고작 18속에 불과했지만 중생대가 막을 내린 직후인 신생대 팔레오세에 이르면 무려 100속에 이를 정도로 포유류는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죠. 설치류나 다구치류와 같은 종류도 많았지만 아르쿠토키온처럼 이빨을 갖춘 녀석들도 생태적 틈새를 채워나갔습니다. 특히 늑대를 닮은 메소닉스와 같은 육식성 포유류도 등장했는데요. 재밌게도 이들에겐 발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 초기에 이들은 고래의 직계 조상이라고도 여겨졌으나 현재는 메소닉스과로 별도로 분리되며 개통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소닉스는 고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물론 포유류만 번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팔레오세에 이르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의 콜롬비아 지역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거대 뱀인 티타노보아, 몸 길이가 6m에 달했던 악어를 닮은 해양 파충류 아케론티스쿠스, 등껍질이 1.5m나 됐던 푸엔테미스와 이보다 더 큰 몸집을 자랑한 카르보네미스 등 대형 파충류가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팔레오세 말인 5600만 년 전쯤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온난화가 극심했던 시기인 팔레오세 에오세 최대 온난기가 약 20만 년 동안 지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른바 PETM이라 불리는 이 시기는 지구 환경과 생물 진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남극 대륙의 연평균 기온은 16도, 겨울철 평균 기온은 11도씨에 달할 정도였죠. 그래서 팔레오세 말의 남극 대륙은 야자수와 열대 속시식물의 자생지이자 여러 곤충들과 포유류들이 뛰노는 그야말로 푸른 낙원이었습니다. 비단 남극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그린란드 지역에도 악어와 거북 등의 파충류가 살았고 현재는 이쯤 되는 야자수의 분포 지역이 당시에는 이 부근까지 확장될 정도로 전 세계가 온화했죠. 뿐만 아니라 PETM 시기에 발견된 식물이 화석 10개 중 6개에서는 이렇게 곤충에게 파먹힌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고 식물학자인 스코드잉 박사는 이는 당시 더워진 기후로 곤충이 번성하는 바람에 식물이 곤충들에게 시달린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식물 잎의 가장자리 모양을 보면 PETM 시기 이후엔 이런 톱니 모양에서 이렇게 매끄러운 모양으로 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기후가 따뜻해졌음을 뜻하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팔레오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대림이 형성되자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빽빽한 나무숲에 적응해 나무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플래시아다피스, 테일하르디나, 오모미드과 아다포이드과 등 다양한 초기 영장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인류를 위협하는 극심한 지구 온난화가 과거에는 인류 기원의 단초가 됐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급격한 지구 온난화 이후에 지구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북극해에 대량으로 번성한 양치식물류인 아졸라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죽은 뒤에 바닥에 가라앉아 탄소를 격리시켰다는 가설이 있긴 하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PETM 시기의 끝과 함께 팔레오세는 막을 내리고 지구는 에오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로 접어듭니다. 에오세 육지에는 지금의 말과 코뿔소, 맥이 속한 에오이푸스와 같은 초기 기제목들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 돼지, 하마, 낙타와 양의 조상인 원시 우제목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디아코덱식스가 있죠. 이들은 사슴처럼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지니고 있어 깡총깡총 뛰어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오세의 우제목 중 가장 유명한 건 고래의 찐 조상으로 알려진 파키케투스입니다. 이들은 공기의 진동이 아닌 땅에서 오는 진동을 통해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특징은 육지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훗날 물속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파키케투스가 등장한 후 100만 년이 지나면 몸길이 4m의 악어를 빼닮은 암블로케투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뒷발에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 생활했는데 바다와 강을 오가며 때로는 악어처럼 강에 매복해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온 육상 동물들을 사냥하곤 했죠. 암블로케투스 이후 300에서 400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고래목 조상들은 쿠치케투스, 로드오케투스,
프로토케투스 등으로 빠르게 분화를 거듭해 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겐 긴 꼬리와 어기적 걸을 정도의 다리가 있었기에 해안가나 얕은 바다 등에 적응해 살아갔죠. 그리고 약 700만 년이 흘러 3,900만 년 전쯤 드디어 바실로사우루스와 도로돈 같은 몸집이 큰 진정한 유선형의 고래류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꼬리가 아닌 꼬리 지느러미를 지녔고 뒷다리는 거의 퇴화됐으며 앞다리는 가슴 지느러미로 변해 넓은 바다를 누비기 시작했죠. 그리고 도로돈으로부터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온 게 지금의 이빨고래와 수염고래입니다. 물론 고래와 더불어 에오세 초기인 5천만 년 전 테티스에는 페조시렌이란 초기 바다소목도 처음 등장했죠. 이들은 네 발이 달린 채 육지를 거닐었지만 고래가 그랬듯 프로라스토무스처럼 바다에 적응한 종으로 분화해 나가면서 훗날 매너티와 듀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에오세 바다에서 해양 포유류들은 조연에 불과했고 진짜 주연은 현생 어류들이었습니다. 아기목 3과, 대구목 5과, 농어목 30과, 쏨뱅이목 7과 등 현생 어류의 수많은 과의 대부분이 이때 등장했기 때문이죠. 한편 육지에서는 바다소목과 가까운 장비목의 초기 조상인 포스파테리움과 다우이테리움이 등장했고 훗날 이들은 수천만 년 동안 천천히 지금의 코끼리로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오세 중기에는 지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육식 포유류가 나타났는데 바로 안드레오사우루쿠스입니다. 두개골 크기만 봐도 진짜 엄청난데요. 이들의 몸 길이는 거의 4m에 달했고 어깨 높이는 2m 가까이 됐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발톱 대신 발굽을 지닌 동물이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고래나 하마와 가깝다는 사실을 토대로 복원도가 점차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에오세는 포유류 초기 구성원들이 이제 막 등장해 가지를 뻗어나가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나 에오세 후기에서 올리고세 초기로 넘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다시 급작스러운 빙하기를 맞이합니다. 3390만 년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에오세 올리고세 멸종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멸종 강도를 보면 페름기나 백악기 대멸종에는 못 미치지만 신생대 안에서는 꽤 큰 멸종 사건이었죠. 특히 바다에서는 이메페류의 피해가 컸는데 고등류의 약 95%, 조개류의 약 89%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올리고세에 들어서면서 육상동물군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추워진 기후로 식물이 억세지자 우제류 동물 중 일부는 식물을 여러 번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되새김 동물로 진화하게 되죠. 지난 2008년 와이오밍 대학교의 동물학자인 미첼 박사는 우제목 동물의 이런 되새김 적응이 기제목 동물보다 더 생존에 유리해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제목이 기제목보다 더 번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특히 올리고세 초기에는 아프리카 구대륙에 있던 영장류들 중 일부가 뗏목을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정착하는 데 성공하는 운 좋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세 후기에는 비버류도 등장했는데 그 중에는 댐을 짓는 녀석들이 아닌 땅에 굴을 파는 비버들도 있었죠. 특히 팔라에오 카스토로라는 녀석은 특이하게도 나선형 모양의 땅굴을 파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은 이 땅굴 화석을 보고는 악마의 코르크 따개라고 불렀고 언감생심 고대 비버의 소행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화석화된 식물의 일종이라고 여겼죠. 올리고세가 지나 마이오세인 2300만 년 전쯤에는 드디어 꼬리가 없는 영장류들이 등장합니다. 프로콘술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프리카 동부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실 크게 연구된 바가 없어 주 서식지가 초원인지 아니면 우거진 숲인지 또 지금의 유인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마이오세 하늘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새인 펠라고르니스가 바다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이들의 윙스팬은 최대 7.4m 가까이 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새로 흔히 알려진 아르겐타비스를 넘어서는 수치였죠. 크기도 크기지만 이 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빨이 난 건가 싶은데 사실 이는 이빨이 아닌 불이 일부가 변형된 조직으로 물고기 같은 사냥감을 낚아챘을 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또 육지에서는 공포새들이 번성하며 백악기 대멸종 때 살아남은 공룡들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유류 중에서는 말과 곰을 섞어놓은 듯한 생김새의 칼리코테리움이 살았는데 이들은 긴 발톱을 이용해 나뭇가지를 끌어당겨 먹이를 먹곤 했죠. 또 이 발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을 쥐고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세 북미 우제류 중에는 돼지를 닮은 엔텔로돈과도 살았는데요. 이들 중 다이오도는 어깨 높이가 무려 1.8m에 달해 성인 남성과 비슷했으며 거대한 두개골에서 알 수 있듯 무는 힘 역시 엄청나서 뼈를 부술 수 있는 거대 청소 동물이자 잡식성 동물이었죠. 비슷한 시기 북미에서는 이처럼 가젤을 닮은 녀석들이 살았는데 실은 얘네들은 낙타의 조상인 스테노밀루스입니다.
당시 낙타과의 동물들은 평균 키가 61cm에 불과했으며 등에서는 혹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한 가지 재밌는 건 북미에서 등장한 이들은 훗날 지구 기온의 하강과 맞물려 해수면이 낮아지자 베링 해협을 통해 북미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등에 지방을 저장하는 혹 같은 형질들이 진화하게 됩니다. 또 눈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널쩍한 발을, 눈보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긴 속눈썹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형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훗날 유라시아에서 사막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 큰 도움이 됐으며 그 형질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됐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낙타의 특징들은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닌 극지방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형질들이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무튼 마이오세 후기에 이르면 지구의 기온은 더욱 낮아지고 초원지대가 더욱 넓게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초식동물들은 숨을 곳이 사라져 보다 다리가 길어졌으며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처럼 초원 환경으로 변하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초기 호미닌들이 나타났습니다. 700에서 600만 년 전에 살았던 사헬란트로포스 차덴시스, 오로린 투게넨시스 등이 있었고, 약 570만 년 전에 등장한 아르피테쿠스 카다바는 직립보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6천만 년이 지나서야 우리와 아주 조금 닮은 녀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셈이죠. 그리고 마이오세 끝자락 유럽에서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중해가 몽땅 증발해버린 사건이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600만 년 전 지브롤터 해협이 탁 막혔고 약 60만 년에 걸쳐 건조한 기후가 반복되면서 이 당시 지중해의 수위가 빠르게 낮아졌다는 데 동의하죠. 이 당시 수백 미터 높이의 바닷물이 증발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닥에는 소금이 계속 침전됐고 이것이 지금의 거대한 소금 퇴적층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는 거대한 소금 광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암염돔이나 소금 광산은 바닷물의 대규모 증발로 형성되는데, 이는 과거 어느 시점에 지중해가 싹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음을 뜻하죠. 아마 마이오세 후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지중해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의 풍경을 만끽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마이오세가 끝나고 플라이오세에 이르자 또 하나의 큰 지질학적 사건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북미와 남미 대륙이 파나마 지역으로 연결되는 사건이었죠. 이를 통해 북남미 대륙의 수많은 동물들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류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건 남미에서 북미로 이동해 정착에 성공한 생물들은 적었던 반면 북미에서 남미로의 이주에 성공한 동물들은 많았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대지방에 살다가 한랭 지역에 적응하는 게 더 힘들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북미 대륙에는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종들이 많아 남미에서 건너온 녀석들이 자리 잡기 쉽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있긴 한데 완벽히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서 이런 북남미 생물 교류의 비대칭성의 비밀은 아직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한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등장하며 인류 진화에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두 발 걷기를 시작한 인류는 이후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다루게 되며 음식을 익혀먹고, 이 과정에서 뇌가 커지게 되면서 지구 생태계의 새로운 강자로 서서히 자리매김합니다. 플라이오세를 지나 홀로세에 이르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털 매머드, 털 코뿔소, 메가테리움, 글리토돈, 다이어늑대, 스밀로돈, 메갈로케로스 등 지구 생태계는 이름만으로도 존재감 빛나는 생물들로 가득해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빙하 시대 말기인 11,000년 전쯤부터 이런 거대 동물들이 지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인간의 사냥 때문인지 여전히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죠.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들은 그저 화석을 통해서만 이들이 지구를 누볐던 모습을 어렴풋이 떠올릴 뿐이죠. 그리고 역사가 그래왔듯 지구는 신생대 이후 새로운 지질시대를 맞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호모 사피엔스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먼 훗날 새로운 지질시대를 맞이한 지적인 종들은 과거 홀로세를 살아온 호모 사피엔스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